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김용민 브리핑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 올 한 해를 내다보면서 애청자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뉴스의 재구성을 골라서 다시 듣는 시간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뒤이어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와주신 월 만원 화재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대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대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세계 최빈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부담을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바로 청년들이 세계 무대로 졸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터키 실종 청소년 사건에서 보듯이 하여튼 대한민국의 청년이 다 어디 갔냐. 저 터키라는 졸라 새롭고 매력적인 시장에 다 갔다고 그래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졸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이제 세월호 이 유족 그거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이 유족 분들은 사실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온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연말에는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서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제멋대로 편집한 것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발언들은 편집한 것이지만 편집된 메시지대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인사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2월 25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 그 시점에 국가정보원에서 노무현이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언론에다가 흘립시다. 이런 의견을 전해왔다. 검찰은 수사기법상 검찰 소환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을 언론에다가 흘리는 것은 좋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의 검찰 인사는 그런데 검찰 소환 직전에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소환된 이후에는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보도 내용까지 나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검찰은 그런 논두렁 시계 내용을 언론에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말을 흘렸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이겠죠. 올 2월 25일에 방송된 뉴스의 재구성 들어보시죠.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닌 듯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회갑 선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남녀용 각각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입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선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조사 때 노 전 대통령은 논두렁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장은 익명 취재원을 의미하는 빨대라는 단어를 써서 국정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2009년 당시 국정원을 이끌었던 원세훈 원장은 현재 대선 개입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까지 적극 개입한 셈이 되는데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국회 브리핑 또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말. 국정원이 시계 언론 플레이를 검찰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접 공작에 나섰다고 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게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밝혀진 마당에 국정원이 즉각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얼마나 믿을지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시계 의혹을 언론 플레이 하자고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논두렁에 버렸다는 사실도 아닌 것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추악한 의도가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의 공작 사건이며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사주했는지 아니면 방조했는지 반드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만 말이 없는 상황.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동업자로 지칭된 안희정 충남지사. SBS 최초 보도 후 열흘 후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원하시는 결과가 이겁니까? 대한민국 검찰,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겁니까? 벌써! 조중동,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겁니까? 한없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언론과 검찰은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전직 대통령을 시전잡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을 모셔왔던 참모로서 죄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굴욕적인 위안부 피해자 협상과 관련해 옹색해진 새누리당. 오늘 한일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회피만 해왔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이 유일한 방패막 아닙니까? 상관이 있고 없고 사실이고 아니고 이게 새누리당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무조건 노무현 탓입니다.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새누리당은 김기춘, 이병기부터 시작한 친박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이 당선된 시점이긴 하지만 하여간 자기 임기에 성완종을 사면해줬다면서 노무현 책임론을 들먹였습니다. 자기 당 국회의원이었으면서도 노무현 책임론을 들먹인 것입니다. 덮어씌우기, 이제는 새누리당의 취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4월 23일에 방송된 뉴스의 재구성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자원외교 파문이 터지니까 문재인을 불러라. 이렇게 딴죽을 걸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채택이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성완종 친박로비 파문이 터지니까 노무현이 사면했다며 딴죽을 걸고 12월 31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에다가 재가를 합니다. 그는 바로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성동. 노무현 정부에서도 성완종 의원이 포함된 2007년 12월 31일자 사면은 역시 그런 보훈적 성격이 강한 사면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성 전 회장을 억지로 사면 명단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강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 전 회장을 사면하려고 했다면 1차 명단에 넣지 굳이 티나게 빠뜨렸다가 추가로 포함했겠느냐는 겁니다.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거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성완종을 추가해서 결재를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달라 끝내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논란 또 사초 폐기 논란처럼 엉뚱한 정쟁으로 번질 상황. 이때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 바로 정두원 현 새누리당 의원. 정 의원은 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 핵심 인사가 성완종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이 이뤄진 것이라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그간 긴장하던 태도를 풀고 권성동 의원을 비웃기 시작하는데 박기춘 의원. 이 공당의 대표를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집안 단속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주장해놓고 어제 정두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이면 그 인수위가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권성동 간사와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먼저 집안 단속이라도 제대로 해서 말이라도 맞춰놓고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영교 의원. 새누리당 내 정두원 의원의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 당 내에서부터 챙겨보십시오. 당시 인수위에 누가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당시 법무부에 요구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러자 권성동 의원. 긴장한 탓인지 정두원 의원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둘러대는데 그렇다면 당시 상황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나왔던 뉴스. 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어제 총장 직선에서 4번 연속 선출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현재 남은 분과위 간사 등의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당선자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측근 정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눈여겨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박형준 대변인이라든가 그 진수희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 그리고 정두원 의원까지 그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인들이 그 인수위에 전면 포진했습니다. 반면 당시 권성동 의원은 민간인 변호사 신분. 다시 묻는다. 누가 더 인수위 사정에 밝았을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월 23일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 이거 해명하라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영주권이 있음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희연 후보에게 주의 및 경고를 줬을 뿐입니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공소시효 불과 하루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 기소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조희연 교육감 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 무효라면 대선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국정원녀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이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는가. 이거야말로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네, 결국 조희연 교육감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요. 교육감직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된다면. 하여간 조희연, 박근혜에 대한 이중잣대 4월 27일 뉴스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만약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는 교육감직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30억에 이르는 선거보전금을 되내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 측 해명을 듣고도 추가 확인 노력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조연 캠프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법원은 전혀 용서할 수 없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의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 2박 3일 동안 그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이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 또 보면은 그 선거 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한 70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게 이미 일본 TV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후보는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우선 방금 상대 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를 운영했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이 등록 안 한 사무실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중앙당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앙당사 안에 선대위가 입주해 있죠.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였음. 그 다음에 국정원 이 직원의 경우에는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 나왔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IP만 제출을 해주면 과연 SNS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거든요. 그 사건 수사 결과 지켜보셔야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님이 그것이 강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결국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의혹 제기를 펼친 이 후보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선 2012년 대선 때 발생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이라고 저를 비방했다면서 이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잘못된 의혹을 제기했다고 정정하거나 사과를 한 일이 전혀 없는데 앞서 조연 1심 유죄 판결 기사에서 주어만 바꿔보자면 박근혜 후보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문재인 후보 측 해명을 듣고도 추가 확인 노력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월 29일에) 있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했지요. 선거 전날에 저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정말 박빙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 여지없는 여당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세월호 파문에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선방했고 730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완승했고 수상합니다. 당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던 국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에서 완승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미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거 전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투표 따로 개표 따로 그런 건가요? 정말 그런 건가요? 4월 30일에 방송된 뉴스의 재구성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보선이 새정치연합의 참패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정치적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반면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집권 여당과 또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력을 가진 집권 여당의 지역 일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유권자들이 호응해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승리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완패였던 4.29 재보선.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이미 4월 28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통령 자신이 몸통이고 또 자신이 수혜자인 불법 대선 자금 수수에 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마땅하고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언급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대표가 정명껏 그런 말씀했습니다. 4대 0으로 패할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조금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새정년 쪽에서 우리 새누리당을 너무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부패 원조 정당이니 뭐니 별의별 모욕을 다 줬는데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한명숙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깨끗한 정당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이 더 깨끗한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4월 29일 선거 당일 아침 정감윤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들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고 강조하는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저력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저력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당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했던 위기 상황을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박근혜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계를 해서 국민 앞에 뼈를 깎는 진정성 있는 모습, 중앙당사를 내각해서 천막당사 생활을 하고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건너가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 결과 50석도 힘들다는 총선에서 121석을 얻으며 기사 회생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가 공명하지 않으면 정치 불신은 가중되기 마련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선 합리적 의심거리 분명히 있죠. 이 의심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의 국회 질의 파문. 당시 발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부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뉴스의 재구성에서 자세히 담았습니다. 10월 14일 방송된 내용 들어보시죠.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을 방송사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우선 KBS와 SBS 뉴스 편집을 함께 한 것일까? 난데없이 또 파문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나 한 듯 같이 썼는데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새정치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난데없이 지난 2012년 대선의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야당 의원이 난데없이 지난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쿠데타고 따라서 현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을 산출하는 KBS의 경우 한 발 더 나가 강동원 의원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뉴스를 통해 선전포고.
강동원 의원은 개표 조작을 주장하면서 방송사의 출구 조사도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주장은 예측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KBS는 이 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흥미로운 건 MBC와 채널A, MBN, 연합뉴스 TV는 침묵하고 TV조선은 끝에 한 줄 넣은 정도. 역사 논쟁이 또다시 대선 불복 논란을 불렀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 문답 내용 지금부터 들어보자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일본 천황께 혈서로 충성맹세를 했던 친일파 아버지를 그의 딸이 조국 군대와의 영웅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선거 부정, 개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다면 대통령의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누리당의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박정희 씨가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가정보원이 그의 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총동원된 총체적인 관권선거였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중대한 국가본주였습니다. 이건 이미 알려졌고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내용. 그러나 강동원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자, 첫 번째 사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됐습니다. 자, 대구시 북구 침산이동 제1투표구입니다. 개표 개시 시각이 16시 43분, 개표 종료 시각이 16시 57분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진포동 제5투표구입니다. 17시 35분에 개표를 해서 17시 43분에 개표를 끝냅니다. 이천고등학교 체육관 투표가 진행 중인데 그 시각에 이천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개표를 했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를 보십시오. 16시 16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21분에 종료가 됩니다. 6시까지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표 시각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 중에 개표됐습니다. 제주시 용남 1동 제1투표구입니다. 18시 29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3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18시 25분까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다고 서명을 합니다. 충남 계룡시 엄사면 제5투표구입니다. 18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41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18시 25분에 개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개표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제1투표구입니다. 개표가 끝나기 1시간 34분 전인 19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십시오. 투표함이 뚜껑도 안 연 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1시간 34분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제6투표구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또 있어요. 충청남도는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표가 더 많았어요. 또 인천시는 최종 집계 과정에서 1,657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자, 이거요 선거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황교안 총리의 궁색한 답변 유형. 첫 번째, 말도 안 된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둘째, 명예훼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어준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정말 명예훼손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의 투표 기록표예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예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셋째, 야당 참관인은 그때 뭐 했냐? 현장에는 투표 때도 그렇지만 개표 때도 야당 선거관리인이 다 있었습니다. 왜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넷째,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제가 그 당시에도 정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나라 인권 아닙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を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자료를 잘못 읽은 거다. 중앙선거위원회 관리 자료를 의원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대선 개표 부정 관련 소송은 어찌 됐을까? 대법원 상황을 이야기하는 강동원 의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이 1015일째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백주 대낮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92주째 박근혜 퇴진을 외쳐도 청와대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10월 14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강동원 의원 질의를 단 한 줄도 보도를 안 하고 단지 보도할 가치가 없어서였을까? 자, 이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실 때입니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김무성 쇼. 8월 22일에 방송된 뉴스의 재구성 들어보시죠. 감정 컨트롤이 안 되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윤일병이 가혹행위를 당해 사실상 살해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장관 자식도 없어요? 그럼 왜 이걸 갖다 은폐를 하려고 그래요? 4월 7일 날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왜 이걸 시시하고 덮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데 왜 문책의 범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 치가 터져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북한에게 포격을 당했음에도 상황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방부 관계자를 향해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보고하러 와? 내가 아는 걸 왜 당신이 몰라? 그러나 혈기왕성하신 태도는 노무현이라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 분노 게이지가 더 상승하는데 2003년 발언.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 저는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라며 한참 울퍼대고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너무나 승부매장에서 국방에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소리 뻥뻥 치시는 김무성 대표. 그를 대인배로 평가하는 어떤 사람의 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3일 세상을 떠났지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빈소에서 자신이 YS의 정치적 아들임을 자임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강행 등에 앞장서면서 독재와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임을 운운해서 빈축을 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경쟁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 또 상주임을 자처하고 있다. 달기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과연 YS의 정치적 아들인가? 11월 23일 뉴스의 재구성은 진지하게 묻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산, 그러니까 큰 산, 김영삼 전 대통령. 그는 살아있을 때 독재 정권 시기에 야당의 길이 무엇인가 몸소 보여줬는데 그 말만 모아보면 연직 제명 처분으로 국회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며 의사당을 떠났습니다. 나를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난 옆에서 무슨 소리 하던 정도로 간다. 이 길로 간다. 그냥.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준 이 영광이 결코 영광이 아니오. 십자가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주 세력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를 거듭 호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했던 역사를 부정하는 거냐며 반발했지만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미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 바로 세우기인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이 역사 바로 세우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신호이며 제2의 건국을 향한 자랑스러운 출발입니다. 진통과 곡절,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입니다. 김영삼을 정치적 아버지로 생각한다면서 상주가 되겠다고 자임한 김무성. 그런 김무성은 그런데 부정적인 역사는 가르치지 말자고 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긍정적 역사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사흘 전엔 이제는 역사에서 공만 봐야 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정작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못난 나라라고 이렇게 자학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학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김영삼은 박근혜를 7분위로 단정했는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MBN 보도.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김문수 지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박 전 위원장을 사자에 비유하며 지금은 토끼가 사자를 잡는 격이라고 말했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위원장은 사자가 아니라 칠푼이다. 사자가 못 된다. 박근혜는 별것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칠푼이는 뭔가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비속어입니다. 그 칠푼이를 김무성은 뭐라 말하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만큼 개혁적인 대통령 이제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님, 칠푼이를 쫓아다니는 정치적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이거는 버르장머리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여하튼 심학봉 씨는 의정사상 윤리적인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그동안 없었나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많았지요. 그런데 심학봉 씨가 첫 테이프를 끄는 겁니다. 심학봉 씨 너무 심했습니다. 국회 회기 시간에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일반인이 해도 이 정도면 중범죄지요. 하지만 새누리당 처음에는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라면서 심학봉 의원을 옹호하는 당직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심학봉 씨 말만 믿고 잘못을 지워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학봉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봐주려 했던 것 아닐까요? 9월 8일 뉴스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입법조사관입니다. 9월 4일 심학봉 의원으로부터 징계안에 대한 소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징계안을 논의하는 자리. 국회법 제58조에 따라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 심학봉 의원 감싸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래서 됩니까? 성폭력 의혹을 사는 사람을 감싸도 지지율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심학봉은 누구일까? 201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행사. 피와 땀을 마을과 조국에 헌신하신 반인 반신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라고 말하는 등 심상치 않은 자리. 심학봉이 나서서 하는 말. 금호선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금호선에는 2명의 대통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설이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구미지역 주부 모임에 나타나서는 열심히 해서 구미 경제 살리고 대한민국 지키고 그리고 올 12월에 아시죠? 예, 구미에서 두 번째 대통령 만드는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구미의 딸 누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미의 딸 누굽니까? 지난 4월 국회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님,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성의역 없는 수사, 그리고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이걸 꼭 이루어내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치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비서실장으로서도 각오와 또 역할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역 없는 수사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본인은?
대구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구미갑 지역의 심학봉 국회의원이 피의자 신문으로 어젯밤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심학봉 의원이 피해 여성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 합의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피해 여성은 성폭행 진술을 번복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지인의 중재로 심 의원과 한 식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인근 노래방에서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봐주기 수사라고 했던가. 심학봉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박근혜. 성역 없는 수사, 이걸 꼭 이루어내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치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심학봉에게 묻는다. 지금 구미의 딸 박근혜를 흔드는 세력이 국회에 알렸습니다. 박근혜를 흔드는 국회의원이 누구냐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용민 브리핑 송년특집, 신년특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라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대내외 여건을 모두 짚어봐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단언했었습니다. 수출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3% 후반, 4%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나는 꼽살이다 99회를 들어보면 우석훈 선대인 두 경제학자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위기 직전 배에서 탈출한 먹튀다. 이런 별명을 부여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상황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지요. 자, 경기를 살려보겠다면서 빚내서 집을 사라 이랬던 최경환 부총리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 때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5년의 증가 속도를 한참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기업 역시 사상 첫 총매출 감소와 두 자릿수 수출 감소라는 악재에 늪에 있습니다. 선방은 무슨 선방?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의 대단한 맞상대였습니다. 9월 16일 뉴스의 재구성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정감사. 경제학자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난 1년을 속사포처럼 따지는데 약 7분의 내용을 3분으로 줄여봤음. 저는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절규하듯이 경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요, 지금 침몰 중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했을 때 이미 한국 경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부총리 취임하고 나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제발 편향적인 정책은 심화되었고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초이노믹스는 실패했습니다.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자,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 이게 뭡니까 지금? 5분기 연속 0% 성장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고 항상 핑계를 댑니다. 성장률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인데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두 번, 세 번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 재정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이만큼 쏟아부은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해외 사정이 어렵다. 재정 파탄 내고 있죠. 세수 결손은 심각하고요. 관리재정 수지 금년도 46조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맡긴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경제 총수인 경제부총리의 자세 아닙니까? 국가부채 급증한 거 내년이면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까지 갔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통합소득이 나옵니다. 2013년도에 이미 최저임금 미달자가 33%입니다. 최저임금 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33%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책임을 다시 그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최경환 부총리의 빚내서 집 사라. 그게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죠. 그 결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164%까지 왔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경제위기 당시에 늘었다가 지금 다 줄고 있는데 한국만 독야청청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 연체율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제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것을 지금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다시 증폭시켜 놓은 겁니다. 청년 실업률 지금 8%라고 그러지만 지금 실감하는 체감률은 20%가 넘습니다. 취업을 한 번도 못 해본 실업자가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전월세 보증금을 보정한 슈바베 지수 34.5%다. 100을 벌면 34%는 전월세 내는 데 쓴다. 도저히 지금 그동안은 경제가 어려우면 수출이 좋아서 이제 좋아진다.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요? 못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중국은요, 우리보다 기술 수준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제위기 지나고 나면 한국 경제위기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한국의 경쟁력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지금 서민생활 나빠지고 최경환 부총리 들어서서 이렇게 다 악화됐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 자리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총리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심사가 매우 불편해진 최경환 부총리. 발언 시간도 안 주고 혼자 다 떠드냐고 답변. 제가 7초 만에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7분 내내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대구 고등학교 출신의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질의. 국세청장 이만수, 서울청 조사사국장 임경구 국장, 홍한선 국민연금 운영본부장, 홍한선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돈을 재벌 3세를 다 갖다 줬으니까요. 감사원이 검찰에다가 최경환 부총리 취업 청탁 문제 고발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박성재 서울지검장이 또 대구고 출신이고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도 대구고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대구고 동문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5, 6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한 10여 명이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건데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하게 무슨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대구고가 이렇게 사정기관의 요직을 다 석권한 적이 있나요? 실력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건 그가 최고 권력자의 총의를 받고 있기 때문 아닐지. 그래서 사정기관의 동문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묻는 건데.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말이라면 혹시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최경환 부총리를 소재로 한 뉴스의 재구성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경환 부총리가 MB의 BBK 의혹 최초 의혹 제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9월 24일 뉴스의 재구성입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조선 의원 최경환은 주간 동아보도를 구실로 삼아 당시 경쟁 대선 후보 이명박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데 BBK라는 회사는 에리카 김의 동생 김경준이 운영했던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회사 설립한 지 1년 반 뒤에 이 회사가 문을 닫았고 김경준은 190억 원 이상의 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자신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소액 투자로 피해를 입은 27명이 있고 총 피해 액수는 380여억 원에 이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익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자 이명박 전 시장은 BBK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상 공동대표라는 그런 게 정관에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관은 공정까지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그런 정관이라고 이 보도에 따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종래에 주장하고 새로 보도된 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나 또 한나라당을 위해서나 또 이명박 전 시장의 본인을 위해서나 이것은 명확히 밝혀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최경환이 2009년 대통령이 된 이명박으로부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됐고 국회에 나와 청문회를 받는데 당시 야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고 BBK에 대해서 아주 저격수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또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일하게 돼서 조금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돼서 최 후보자는 사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한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이것을 확인을 좀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주간 동아 보도를 방패 삼는 최경환. 나중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꼬리를 흐리는데. 그는 그 이후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사실 무근인 걸로 밝혀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허위 사실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 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대표 김무성은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도 말하고. 이라는 정말 참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 교육상도 옳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김무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결국 허위 사실로 드러난 NLL 포기 발언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고는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너무나 슬픔의 작에서 국박쳐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김무성과 최경환은 현재 새누리당 내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거나 정권 실세로 꼽히는데 당론에 따르면 그들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선거의 사수를 써대는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 인사들의 무책임은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무능과 무지가 있음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거듭된 실언 퍼레이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0월 19일 뉴스의 재구성입니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과서가 빠짐없이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확인됨. 본문에는 김일성 위일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자주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유역대 활동으로 혁명전통을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위일 사상체계였지만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박스에 이게 반대 파숙형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나와 있으면 이게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확인 결과요. 8종 교과서 모두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무비판적으로 인용만 한 곳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교육부 장관, 그 가이드라인 만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분들이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한 일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주체 사상을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는 있었을 수 있어도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중에.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그래도 살펴보면 주체 사상에 대해서 모든 교과서가 다루게 된 거는요.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지필 기준에 따른 겁니다. 2009년 교육부가 비판적이기는 하나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확인됨.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2015년 고3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3이 누가 국사를 사용합니까? 1, 2학년 때 배우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하는 한국사 교과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앞뒤 전체의 취지를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유대의 입국을 우리 요청이나 또는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요청이 오고 우리가 동의하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군이 한반도에 한국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본인이 한 말인데도 왜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작전권이 미국에 있죠? 예, 같이 공동 작전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연합사에 같이 공동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는 건 확인할 것도 없이 삼척동자도 아는 바.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이광옥 씨가 잠수 도중에 공기공급 호스가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고도의 잠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색 작업에서 전문 잠수 자격증이 없고 고혈압마저 있는 이 씨에게 수색 작업이 맡겨졌고 사고 직후 이광옥 씨를 빨리 끌어올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이광옥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놓고 해경과 현장을 관장하고 있는 민간 수색업체 언디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는데요. 이광옥 씨에게 누가 수색 작업을 맡겼으며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똥은 이상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해경과 언디는 현장에 있던 선임 잠수사였던 공우영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우영 씨를 기소했습니다. 공우영 씨는 40년 잠수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 소식을 접하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선임 잠수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광옥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공우영 씨는 석 달 가까이 수색 작업에 참여해서 200구가 넘는 시신을 수습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공우영 씨에게 표창장은 주지 못할 망정 그에게 기소장을 건넸던 것입니다. 결국 공우영 잠수사 재판정에 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가, 즉 해경이 심판대 위에 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재판받던 당시 9월 17일의 뉴스의 재구성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청청래 의원. 저분은 세월호 46m, 8m 심해 10cm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세월호 시신 25구를 수습하신 분입니다. 김관홍 씨 맞죠? 안녕하십니까. 잠수사 김관홍입니다. 네. 선체로 해경 잠수부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해경 잠수부는 들어갈 능력도 장비도 안 됐습니다. 네. 선체로 진입한 것은 다 민간 잠수사였죠? 예. 결국 지금 이 민간 잠수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5일 해경에 의해서 들어온 민간 다이버 2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5월 6일 날 첫 잠수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사망 이유가 저희 민간 잠수 선임이셨던 공우영 형님께서 저희 민간 잠수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셔서 그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 공잠수사가요, 돌아가신 분을 인솔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권한도 능력도 없었고, 만약에 그 형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경이 결국은 잠수도 허락하고 다 한 거죠. 체계가 잡히는 해경 일방적인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알지도 원하는 분들이 저에게 일방적 강요와 지시만 했습니다. 공잠수사는 잠수사들이 굉장히 기술과 능력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융합하기가 힘든데 그분이 오면 그분의 리더십을 다 인정하고 있죠.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중에 경력과 인지도는 최고의 형님입니다. 네. 그분이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자연스럽게 따른 거죠. 저희 투입된 잠수사들은 개별적 사업자가 있고 현장에 입찰 또는 이런 걸로 들어가지만 그 형님이기 때문에 그 형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잠수사가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공잠수사 그분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덮어씌우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걸 정부가 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걸 정부가 했습니다. 공우영 잠수사의 혐의가 뭐라고 합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자, 해경본부장님. 예. 업무상 과실치사, 무슨 업무상 과실을 했습니까? 공잠수사가. 수사 당시 있고 그래서 제가 뭐 판단을 못하지만 당시에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에 공우영 감독관 하에서 잠수가 이루어졌다 해서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공우영 잠수사가 언딘 업체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수색을 위탁한 업체가 바로 언딘. 따라서 기소된 공우영 잠수사가 언딘 소속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이게 위증이면 제 생명을 놓겠습니다. 네. 자, 홍 본부장님. 예, 방금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겠다는 부분이고. 잘못 얘기했어요? 예, 순환구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동원을 했고. 언딘 소속이 아니라고 지금 다시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돌아가신 잠수사를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현장에서 모이신 분들이에요. 현장을 장악하고 통제하지 못한 해경이 책임 있죠. 자기들이 벌을 받으니까 억울한 사람 누명 씌워가지고 한 명 지금 재판받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때에 이를 회고하는 김 잠수사. 희생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낮은 수온과 그리고 수압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한 구 한 구 엉켜서 저희 손으로 한 구 한 구 달래가면서 한 구 한 구 안아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머니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달랬을 때 엉킨 손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선체로 들어가신 분들은 해경이 아닙니다. 이 민간 잠수사예요. 시신 290여 구를 수시수에 왔어요. 근데 잠수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책임을 그 리더였던 그분에게 지금 덮어 씌워가지고 재판을 걸고 있어요. 책임지라고.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왜 저희 민간 잠수사입니까? 저희는 거기 그 현장에 돈을 벌려고 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저희 마음이 아파서 간 거지 돈을 벌려고 간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제발 상식과 통념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법리 논리?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문도 큰 이슈였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 너무나 뻔하지요. 친일파 또 독재의 궤적이 있는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비밀 독립군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임시정부 요인이던 백강 조경환 선생의 말을 빌린 것인데 이에 대해서 외손자가 명백한 거짓말이다 라면서 새누리당 대변인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백강 선생의 외손자면서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심정섭 씨는 박정희가 우리 외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는 외할아버지에게 오히려 자신의 친일 행적을 고백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 자기 아버지가 실은 비밀 독립군 후원자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김무성 대표 혼자만의 주장일 뿐입니다. 네, 비밀이 많은 동네, 이 동네를 뉴스의 재구성이 10월 23일에 재구성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0월 2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장우 대변인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 분장 독립장을 받은 백강한 조경환 선생님께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독립군을 도운 군인으로 기억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 새누리당은 현존하는 그 어떤 정당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를 존중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 장준하 전문가이며 인권운동가인 고상만 씨가 10월 2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이분이 이제 언급할 때 조경환 할 때 환자를 쓰셨는데 예.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맞습니다. 한이에요? 예. 아. 조경환 선생님이시고 예. 2004년도 7월 23일 날 세계일보의 독자 투고 형식으로 이기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이제 의병정신 선양의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글을 기고합니다. 독자 투고로? 독자 투고로. 조경환 선생님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면목동에 살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큰절을 했다. 네. 그리고 동행한 사람이 소개하기를 대통령이십니다라고 하길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예. 그러면서 자기를 만주에 있었던 다카키 마사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조경환 선생님께서 예전에 내가 독립운동할 때 바로 그 조선인 병사들을 독립군으로 많이 빼돌렸던 공을 세웠던 비밀 광복군이 다카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더라. 그래서 놀랍고 반가웠다. 바로 이러면서 이제 이기청이라는 분이 주장하시기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는 극비리에 독립군을 도왔다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면서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옹호 찬양글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네. 이런 독자 투고글을 썼던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인용하면서 새누리당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인용하면서 이제 파장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조경환 선생님의 후손되는 분과 제가 직접 이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예.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앞뒤 전후가 다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16 쿠데타 직후에 예.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회의 의장이었죠. 그렇죠. 63년도에서야 이제 대통령이 됐던 되죠. 건데 예. 무슨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말이 안 되고 또 당시 면목동을 찾아왔다는데 당시 조경환 선생님의 댁은 흑석동이었다는 점. 이 모든 얘기에 그러면 출발 근원지는 어디였냐면 광복군으로 있었던 박영만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광복군 출신인 건 맞아요? 광복군 맞습니다. 예. 예, 광복군은 맞는데 이분이 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출마하니까 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해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허구의 소설을 하나를 쓴 거예요. 소설을 쓴 겁니다. 이게 실제 소설책이 나왔어요? 소설책입니다. 그 제목이 광복군이라는 건데요. 예,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설로 남의 공적을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최대 약점이 뭐였냐면 친일 군인 행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둔갑시켜서 소설 속의 이야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밀 광복군으로 둔갑을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가장 분했던 분이 누구냐면 장준하 선생님이십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장준하 선생님도 광복군 출신이시죠. 광복군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가 광복군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책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광복군인 것처럼 미화되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1967년도에 당시에 야당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냐면 윤보선 씨였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일각에서 박정희 후보가 광복군이라고 하면서 써놓은 책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내가 광복군이기 때문에 정확히 안다. 그는 당시에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새누리당은 현존하는 그 어떤 정당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를 존중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장우 의원의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듯.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삐뚤어지고 편향된 역사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서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당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김용민 브리핑은 새해에도 보다 신뢰성 있는 브리핑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보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총선이 있는데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공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브리핑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또 뒷받침해주신 광고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을 만드는 7시간 행불근의 대표 PD 김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